당신은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진짜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1637년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질문들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심지어 2 더하기 2가 4라는 수학적 진리조차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심 끝에 그는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 짧은 문장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사상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데카르트 이전의 철학은 신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모든 지식은 신에게서 나오고 진리는 신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인간 이성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신이 아니라 생각하는 나 자신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근대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데카르트의 3가지 핵심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코기토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둘째, 몸과 마음은 정말 다른가? 셋째, 기계론적 세계관이 근대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은 4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의 생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596년 3월 30일 프랑스 투렌 지방의 작은 마을 라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르네 데카르트. 그의 가족은 하급 귀족이었지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기침을 자주 했고 창백했고 의사들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살아남았고 64살까지 살았습니다. 8살 때 데카르트는 라플레슈 예수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철학, 신학을 배웠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철학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가르친 철학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목적론, 사물의 본질은 형상에 있다는 형상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것이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증명할 수 없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수학처럼 명확하고 확실한 지식을 원했습니다. 1616년 20살이 된 데카르트는 푸아티에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률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1618년 데카르트는 네덜란드로 가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30년 전쟁 중이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군인이 된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행하고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데카르트는 중요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삭 베크만이라는 의사이자 수학자를 만난 겁니다. 베크만은 데카르트보다 8살 많았고 수학과 물리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둘은 친구가 되었고 함께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베크만은 데카르트에게 수학적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1619년 데카르트는 독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겨울을 보내며 난로가 있는 방에 틀어박혀 사색했습니다. 이 시기를 데카르트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나중에 방법서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난로가 있는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았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배운 모든 지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데카르트가 검토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문화적 상대성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여행하면서 나라마다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진리라고 배운 것이 네덜란드에서는 거짓이었고 독일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종교도 나라마다 달랐고 법도 달랐고 도덕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단지 태어난 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불과한가? 이 질문이 데카르트를 괴롭혔습니다. 둘째, 감각의 오류였습니다. 데카르트는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멀리 있는 탑이 가까이 가면 네모나게 보이지만 멀리서는 둥글게 보입니다. 막대기를 물에 넣으면 꺾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막에서는 신기루가 보입니다. 감각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착각일 수도 있지 않은가? 셋째, 꿈의 문제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꿈속에서도 우리는 현실이라고 믿는다. 꿈에서 깨어나야 비로소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꿈일 수 있다.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꿈의 일부일 수 있다. 넷째, 수학마저 의심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만약 사악한 악령이 나를 속이고 있다면 어떨까? 그 악령은 너무나 강력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조작할 수 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조차 그 악령이 나에게 심어놓은 착각일 수 있다. 실제로는 2 더하기 2가 5이지만 악령이 나를 속여서 4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철학에서 통 속의 뇌가설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의 뇌가 통 속에 담겨 있고 과학자가 전기 신호를 보내서 가짜 경험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그것을 진짜라고 믿을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도 이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감각, 지식, 수학, 심지어 자기 자신의 육체조차 의심했습니다. 이 몸이 진짜 내 몸인지 아니면 꿈속의 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였습니다. 데카르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속고 있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환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속고 있다는 것,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의심하려면 의심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생각하려면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최초의 확실한 진리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진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다른 모든 지식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듯이 지식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코기토였습니다. 이것은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중세 철학은 신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모든 지식은 신에게서 나오고 인간 이성은 불완전하므로 신의 계시를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인간 이성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신이 아니라 생각하는 나 자신이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대 철학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자들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로크, 휴մ, 칸트 모두가 데카르트의 문제를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어떻게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인간 이성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모두 데카르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를 발견한 후 다음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하지만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나와 육체는 어떤 관계인가? 데카르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것이 심신이원론입니다. 데카르트는 세상에 두 가지 실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연장적 실체, 즉 물질입니다.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가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책상, 저 의자, 내 몸 모두 물질입니다. 둘째, 사유적 실체, 즉 정신입니다. 정신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무게가 없고 나눌 수 없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은 정신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둘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질의 본질은 연장, 즉 공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본질은 사유, 즉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공간 속에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은 생각하지만 공간 속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둘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내가 손을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하면 손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 발을 밟으면 나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것은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정신이 어떻게 공간 속의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은 심신이원론의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데카르트는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송과선이라는 뇌의 작은 부위를 지목했습니다. 송과선은 뇌의 중앙에 있는 작은 기관으로 당시에는 그 기능을 알 수 없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송과선이 정신과 육체가 만나는 지점이다. 정신은 송과선을 통해 육체의 명령을 내리고 육체는 송과선을 통해 정신의 감각을 전달한다. 하지만 이 설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송과선도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어떻게 송과선을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송과선이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정신과 육체의 접점이 아닙니다. 데카르트의 가설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심신이원론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종교적 이유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가르쳤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신과 육체가 같은 것이라면 육체가 죽을 때 정신도 죽습니다. 그러면 영혼 불멸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가 다르다면 육체가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영혼 불멸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경험적 이유였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정말로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육체는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지만 나의 생각하는 능력, 즉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육체는 나눌 수 있습니다. 팔을 자르면 팔이 몸에서 분리됩니다. 하지만 정신은 나눌 수 없습니다. 생각의 절반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셋째, 철학적 이유였습니다.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명확히 구분해야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 세계는 수학과 물리학으로 설명하고 정신 세계는 철학과 신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둘을 섞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회의적입니다. 신경과학은 정신활동이 뇌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 특정한 정신 기능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약물도 정신 상태를 바꿉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카페인을 섭취하면 각성됩니다. 항우울제는 기분을 개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신이 뇌라는 물질적 기관에 의존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은 물질에 불과한가? 많은 현대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은 뇌의 활동일 뿐이고 뇌가 죽으면 정신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주의 또는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의식의 문제입니다. 왜 뇌의 활동이 주관적 경험을 만드는가? 왜 고통을 느끼는가? 왜 빨강을 보는가? 이런 주관적 경험, 즉 의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뇌의 물리적 활동은 측정할 수 있지만 주관적 경험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발생적 이원론을 제안합니다. 정신은 원래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지만 진화 과정에서 물질로부터 생겨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무생물에서 생겨났지만 이제는 물리법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은 현대과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정신과 물질의 관계, 의식의 본질, 자유의지의 가능성,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철학과 과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구분한 후 물질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물질 세계는 거대한 기계다. 이것이 기계론입니다. 데카르트 이전의 중세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은 땅으로 떨어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불은 위로 올라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자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생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신이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목적이 없다. 단지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이다. 돌이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라 중력이라는 힘 때문이다. 불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라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가벼워서 밀려 올라가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데 정신적 개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적, 의도, 욕구 이런 것들은 정신의 속성입니다. 물질은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자라고 싶어서 자라고 강은 바다로 가고 싶어서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자연은 죽은 기계다. 나무가 자라는 것은 화학 반응 때문이고 강이 흐르는 것은 중력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더 나아갔습니다. 동물도 기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개가 짖고 고양이가 쥐를 잡고 새가 날아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잡한 기계 장치의 작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동물은 의식이 없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단지 자동으로 반응할 뿐이다. 이 주장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개가 고통을 느낀다고 믿었습니다. 개를 때리면 짖고 도망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개는 단지 프로그램된 대로 반응할 뿐이다. 마치 시계가 종을 칠 때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치는 것처럼 개도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잔인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데카르트의 제자들 중 일부는 동물 해부 실험을 하면서 동물의 비명을 기계 소음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의도는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학을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만약 동물에게 영혼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그들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기계로 본다면 그들의 행동을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정신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복잡한 기계이지만 인간은 기계의 정신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은 과학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물질 세계를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물질의 운동은 길이, 시간, 속도로 측정할 수 있고 수학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 자신이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해석기하학을 발명했습니다. 해석기하학은 대수와 기하를 결합한 것으로 좌표계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X축과 Y축의 좌표 평면이 바로 데카르트가 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데카르트는 이 방법을 물리학에 적용했습니다. 물체의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고 운동을 방정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을 수학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비슷한 작업을 했지만 데카르트는 더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 과학자들은 자연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운동 법칙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했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수학적으로 완성한 책입니다. 천체의 운동, 사과의 낙하, 조수간만, 이 모든 것이 같은 수학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자연이 정말로 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기계론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는 우주가 거대한 시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과거와 미래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릅니다. 기계론은 생물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줄리앙 오프레드 라 메트리는 1748년 인간기계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도 복잡한 기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에게 정신이 있다고 했지만 라 메트리는 그것조차 부정했습니다. 정신도 뇌라는 기계의 작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카르트보다 더 급진적인 유물론이었습니다. 19세기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기계론은 생명의 기원까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신의 창조가 아니라 자연 선택이라는 기계적 과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변이와 선택이 반복되면서 복잡한 생명체가 생겨났습니다. 20세기에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기계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DNA는 생명의 설계도이고 단백질은 분자 기계이고 세포는 화학 공장입니다. 생명 현상을 화학과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론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자연이 완전히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고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불가능합니다. 복잡계 이론도 기계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은 단순한 인과 법칙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생명 현상도 단순한 기계론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체는 자기 조직화하고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이것은 일반 기계와 다릅니다. 의식은 더욱 어렵습니다. 뇌를 아무리 정밀하게 연구해도 왜 주관적 경험이 생기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계론의 성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의 대부분은 기계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 공학 모두가 자연을 기계처럼 분석하고 수학으로 표현합니다. 사회과학도 기계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은 시장을 균형을 찾아가는 기계처럼 모델링합니다. 심리학은 행동을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사회학은 사회를 시스템으로 분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데카르트가 시작한 기계론적 사고의 유산입니다. 데카르트는 165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의 초청을 받아 스톡홀름으로 갔습니다. 여왕은 철학을 배우고 싶어 했고 데카르트에게 매일 아침 5시에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데카르트는 평생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병약했던 어린 시절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추운 겨울 아침 5시에 일어나 궁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몇 달 후 데카르트는 폐렴에 걸렸고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향년 54세였습니다. 데카르트의 유해는 나중에 프랑스로 옮겨져 파리 팡테옹에 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개골은 스웨덴에 남았다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은 파리 인류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신과 육체의 분리를 주장한 철학자의 두개골이 몸과 분리되어 여행을 다닌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남긴 3가지 유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코기토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신이 아니라 인간 이성을 지식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근대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의 능력과 한계를 탐구했습니다. 둘째, 심신이원론입니다. 정신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다른 실체입니다. 이것은 현대과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데카르트가 제기한 문제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주관적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유의지는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철학과 신경과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셋째, 기계론입니다. 물질 세계는 거대한 기계이고 수학적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 과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 공학 모든 과학이 기계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회과학도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심신이원론은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했고 기계론은 의식과 생명의 고유성을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을 신학에서 독립시켰습니다. 중세 철학은 신앙의 시녀였습니다. 철학의 역할은 신학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철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성만으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카르트는 과학을 철학에서 독립시켰습니다. 그 이전의 과학은 자연철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철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학적 측정, 실험적 검증, 기계론적 설명. 이것이 근대 과학의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데카르트의 가장 큰 유산은 의심하는 정신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전통, 권위, 감각, 심지어 이성조차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통해 확실성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비판적 사고의 본질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하라. 권위에 복종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라. 이것이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것 중에 정말로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데카르트처럼 의심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코기토가 될 것입니다.